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한숨을 돌린 셈이 됐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법무부 국정감사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감 첫 데뷔전이었습니다. 국감 내용에 앞서서요. 사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최근 한 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 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국감 전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분히 안에서 많이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쌍방이 충분히 활발한 말씀 나눴고요.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약점 잡으려고 미행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국감 얘기에 앞서서 국감도 이제 오늘 볼거리가 참 많은데 그 전에 오늘 미행 얘기를 짧게 해보겠어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본인 약점 잡아보라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한동훈 장관의 표정에서 뭘 좀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미행을 했을까? 내가 만약에 어떤 이상한 술집이라도 갔으면은 그걸 엄청나게 이제 뭐 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뭐 또 했겠지 하는 생각인데 아마 그 미행의 목적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어디 가나 혹시라도 뭐 이상한 술집 아니더라도 혹시 용산을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굴 만나나 혹시 정치인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누구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 뭐 대해서 특별히 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한 달간의 그 미행 끝에 밝혀진 거는 한동훈은 바른 생활 사나이다 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마도 뭐 부동산 관련인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지금 사는 집 말고 다른 집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제보라고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제보를 받았으면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장관한테 아니면 법무부에 아니 부동산이 따로 있다는데 있습니까? 물어보면 되지. 그걸 왜 미행을 합니까? 이 지금 매체가 지금은 이름은 바꿨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줄리로 몰아붙이고 뭐 목격자까지 등장시켰던 그 유튜브 매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현 열린공감 TV는 그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미행 사건 관련해서. 뭐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같은 사람들인데 그중에 세 분이 지금 그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번 뭐 스토킹 사건인지 미행 사건인지 뭐 어떻게 명명하든 이번에 관계자는 그 유튜브 그 매체 관계자들은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그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한 장관이 오늘 한 얘기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이 말에 뭐 오늘 직접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셈이 됐기 때문에요. 근데 장현철 평론가님, 이 시민 언론 더 탐사 그러니까 지금 미행 논란, 미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미행 혐의 정확히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의 언론 플레이다. 정당한 취재 활동을 스토킹으로 마녀 상황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을 맞고소하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례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취재나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취재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민망한
한 달간의 미행이고 스토킹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 신변 보호 조치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불복해서 항고하고 피의사실 공표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맞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이 유튜브 언론, 언론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 매체를 보는 구독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한동훈 장관 괴롭히고 있으니까 슈퍼챗 많이 쏘아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것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많은 언론이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언론도 취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공인을 한 달 동안 미행하면서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가서 이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주진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 OECD 웬만한 선진국에서 이 같은 이 미행과 스토킹 행위는 다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고요. 잘못을 했으면 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달게 받으면서 반성을 하는 게 상식적인 사회일 텐데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맞고소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 아무리 정치 진영 논리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예. 기초적인 윤리도 지키지 않는 이 같은 모습, 민주당의 인플루언서나 정치인들이 진영을 무관하게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은 예전에 자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 얼굴이나 신상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가 추미애 전 장관 한 달 따라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 앞에서 뻗치게 하고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자 신상을 공개하고 좌표 찍기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들이 한 달간 따라다니며 미행한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범죄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국감에 앞서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요, 최근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한유착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국힘의 프레임은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 허위성이 입증되었다.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는 검사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서도 오늘날 어떤 자리에 가 있는지.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판결문을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판결문에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만든 거다라고 판결문이 명시하고 있죠. 허위사실을 만드는 건 그분인데 무슨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지. 사실 이례적이에요. 장관이 이제 국감 전에 앞서 여러 인터뷰에 증문즉답을 하는 것도요. 일단 노덜 교수님, 네. 최강욱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걸 두고 본인은 정치검찰 프레임이 좌절됐다라고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비슷한 표현까지 썼는데 한동훈 장관 판결문 안 읽어보셨나 봐요. 그 부분에 허위 사실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최강욱 의원이 인용한 그 부분을 오늘 한동훈 장관이 꼬집었거든요. 네. 저게 허위 사실이지만 비방은 아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비방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허위 사실이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그게 이제 판결문 정확한 내용입니다. 네. 그 판결문 전체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보도된 것만 보면 분명하게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최강욱 의원이 밝힌 거 채널의 이 기자가 이철 그 BIK 대표를 만나가지고 예. 당신이 유시민 그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건 허위라는 걸 인정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최강욱 의원이 그걸 적시한 것은 예. 당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를 그런 것이 목적이었지 그 특별 이동재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허위는 맞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사이버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최강욱 의원이 나와가지고 허위성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그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것도. 아무리 1심에서 네.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최 의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목소리 키울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최강욱 의원이 밝힌 건 허위인데 허위 맞지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은 그냥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걸로 성립이 되는데 예. 정보통신망법상 그러니까 이분이 SNS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가중 요건으로 비방할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발언한 것은 허위다.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본인이 저렇게 허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또 그 자체가 허위인 거죠. 저는 그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1심 판사의 결정에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기자가 이 문제로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예. 물론 이제 무죄를 받았지만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비방 더 큰 피해가 어디 있는데 그거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 판결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고 2심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진짜 본론으로 가볼까요? 본격적으로 오늘 국감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의 1라운드 상대는 이번에도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국감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이제 인원 증원이 안 됐어요. 행안부 이제 좀 관심이 당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를 더 이렇게 하시는 들어가 분이니까 있습니다. 뒤를 예.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예. 자 이제 구미가 좀 당기시는 분이에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국회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회는 당연히 뭐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럼 장관님께서 행안부를 좀 설득해가지고 금년이라도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심사할 때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의원 그러니까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하는 게 예의지. 그렇다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아까는 국회가 알았습니다.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그런 생각이 계세요? 물론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장관님 구미에 맞는 것은 잘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아까 김의겸 의원님처럼 좀 이렇게 정권에 부담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세도 이러시고 그 민주당이 여러 그 한동훈 장관 탄핵 사유 중에 자세, 뭐 태도 논란, 뭐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예의다. 박범계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요 보면 굉장히 유명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 예, 뭐 저 먼저 저 대답을 하면 아마 이제 저게 이제 그 의회에서 입법부의 의원님들이 행정부의 이제 수장들을 데려다가 말하자면 이 의정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름대로의 어떤 입법부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 예. 그렇게 보는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중에는 예의다라기보다는 그런 게 이제 뭐 관행적이다 아니면 좋은 태도다라고 이게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솔직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태도가 좋지는 않았어요. 야당이 봤을 때. 야당이 봤을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듯한 모습들을 분명히 일부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별로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는 않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다. 물론 이제 오늘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많이 그래도 좀 나름 성숙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논외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언론의 취재 뭐 스토킹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결국에는요 한동훈 장관이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유명해졌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유명세라도 그렇다고 미행을 당하는 그러니까 것도 그건 부적절하죠. 옳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취재 관행들이 예전에 어떻게 따라 붙여서 하는 취재 관행이 있었지만 따지면 가로 세로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조국 장관의 딸을 미행하고 뭐 쳐들어가서 인터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잖아요. 그것도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재 관행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개선해야 됨이 마땅하나 한동훈 장관께서 나름대로 본인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이 의원에게 예의를 지켜라. 이 오늘 발언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여러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태도가 그게 뭐냐. 두 사람이 맞붙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예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지난 정권 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 오늘 여의도 국감장. 어떻게 보세요, 저 장혜철 평론가님. 결국은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뭔가 뭐 전직 법무부 장관 말고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예의를 갖추라라는 박범계 의원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박범계 전 장관이 굉장히 뜨끔해야 할 과거 사례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바로 저 장면, 방금 보신 장면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왜 20초씩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가. 한동훈 장관의 지적처럼 그때 박범계 전 장관은 현직 검찰총장만 패싱한 게 아닙니다. 신현수 민정수석도 패싱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라고 알려진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자마자 2달도 안 돼서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그때 검찰총장 패싱하고 민정수석 패싱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랑 검찰 인사 다 했다는 파문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질의 앞에서 20초씩이나 이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이 법무부 관련된 예산 증액해달라고 할 거면 한동훈 장관에게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해라. 공손하게 해라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박범계 전 장관의 과거를 보면요. 과거에 대법관급인 법원 행정처장에게 법원 예산 증액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의원님 부탁합니다라고 공손하게 말해보세요.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기억에 납니다. 판사로 따지면 자신보다 훨씬 대선배인데.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부글부글 끓었었거든요. 아니 국회의원이면 예산 준다는 이유로 대선배 불러다 놓고 부탁시키고 이래도 되는 거냐. 근데 그때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똑같은 태도를 한동훈 장관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본인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계속해서 박범계 의원의 의정 활동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한동훈 장관 법무부의 국감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의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뭐 이른바 이모 발언이나 혹은 한국 3M 등등 뭐 여러 헛발질이라고 표현하는 공방거리들을 제공했었는데 오늘은 국감장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버질 크리피스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크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한 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방문 목적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하신다면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봤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장관님과 인터넷에 있다는 걸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저 자료의 실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저 기사를 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 매체에서 본 겁니다. 지금 한번 구글 해보시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의원님, 그거 액세스하는 게 의원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의원님 그거 한국말 자료입니다. 어렵게 구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가 하는 자료를 두고 5, 60페이지 자료다. 아니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다. 영어 잘하니까 금방 보겠죠. 우리는 접근하는데 어렵다. 한국어 자료다. 이도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왜 저 귀한 국정감사 시간에 저런 무슨 뭐 영문 자료냐 한글 자료냐 자꾸 낭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생각부터 우리 김의겸 의원이 질의할 때 이렇게 보면은 조금 긴장감이 안 가요. 이전에도 그 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부친의 연희동 집을 이제 매각하는 거 관련해서 잘못된 주장을 했다가 본인이 사과하기도 했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실수가 많았는데 뭐 아무튼 꾸준하게 하긴 합니다. 근데 요 질문 내용에서 하나 좀 주목되는 점이 있어요. 예. 뭐 버질 그리피스, 그다음에 뉴욕 남부 연방 경찰청인데 뉴욕 남부 연방 경찰청은 아마 이제 검찰청 월스트리트 담당해서 금융 범죄 수사하고 이러는 곳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 한동훈 장관이 출장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김의겸 의원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1인자 왜 못 만났냐 이걸 뭐 캐물었어. 뭐 그런 거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부동산 열심히 투자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투자처가 코인으로 관심이 바뀌어서 저러는 건지 조금 그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그 검찰 그리고 금감원에서 뭐 테라 등 여러 가지 그 코인 관련해서 우리 2030 그 젊은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혹시 김 의원이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건지, 그거 아니면은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저런 질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에서 코인으로 김의겸 의원의 관심이 바뀌었다. 이거는 저희가 순화를 하겠습니다. 노덜 교수님. 네. 결국은 그러니까 김의겸의 얘기는 한동훈 장관의 최근 과거에 있었던 미국 출장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고 왜 암호화폐 전문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나눴는지 좀 캐묻는 과정에서 아니다. 인터넷 한국어 자료 다 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반박하니까 또 추가 질문 뭐 박범계 의원까지 도와줬는데 할 말이 좀 없게 됐어요. 저 자료에 왜 김우겸 의원이 관심을 가졌냐면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저기에 저 그리피스란 분이 서울시장 박원순, 성남시장 이재명 등과 접촉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지금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글로 나옵니다. 실제로도 대북 제재 구글에 위반, 보니까. 대북 제재 위반 그리피스, 유죄 인정, 미 검찰, 서울시 도움 받으려던 정황 공개라고 다 저도 기사에서 어딘가 본 것 같아서 찾아봤거든요. 바로 뜹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 자료는 저기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자료도 다 구할 수 있지만 한동훈 장관 말대로 저거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한글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어려울 필요 없다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우겸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관심 갖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미 연방검찰청을 남부검찰청을 방문한 이유가 혹시라도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 가상화폐 개발자와 접촉한 그런 정황 때문에 그걸 수사하려고 도움받을 간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 나옵니다 여기도.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맞아요. 저 화면에도 이재명. 나와요. 오늘 국감장 그러니까요. 화면에. 그러니까 뭐 사실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어서 그거 수사하러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뭐 영문 자료냐 한글 자료냐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글쎄요. 오늘 한국말 자료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인터넷 매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면을 왜 이렇게 애둘러서 질문하냐. 오늘 한동훈 장관이 바로 반박을 하니까 오늘 국감장 다시 한번 쓴웃음이 좀 터져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감장에서 목소리를 가장 높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동부지검, 그다음에 수원지검, 성남시청 등 거기에 일선 민생 사건을 해결해야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거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가 이제 파악된 민주당에 대한 수사인데 아마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저에게 제보가 오기를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함부로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저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죠. 저게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수사입니까? 지난 5년간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었는데요.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넘었는데 뭔 감사 대상이 되겠어요? 처리가 지연돼서 지금 숫자가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에서 민생사건 처리에 투입될 검사와 수사관이 지금 이런 정치 수사에 동원되는 바람에 다른 일반 기소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변호사들 70%가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그걸 저희한테 이 수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앞에가 있죠. 절대 인력이 다 거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300명 이상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처리가 더딘 거는 맞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부 것도 해보고 이번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턱없이 지금이 적습니다. 김성환 의원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 그 얘기를 하네요. 문재인 정권 수사에 집중하느라 300명 이상의 인력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주장인데 앞서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김승원 의원이 영장도 없이 뭔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건 이제 제보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민생 직접 수사가 어렵다.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가장 궁색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봤던 거는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한동훈 장관이 장관이 되고 나서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수사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앞서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뭐 한국말 자료의 논박도 결국에는 이 자금 세탁, 외환거래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가서 뭐 수사를 같이 공조한다는 건 결국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금 대표, 그다음에 자꾸 하신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부분에서 연관성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금이 해외로 흘러 들어가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래서 이게 대북 송금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단초의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야당의 상식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좋죠. 하지만 그런 우려를 지켜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 보시다시피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들이 관련된 부분에서 수사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마약 수사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정치 수사만 합니까? 근데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했던 수사를 한다? 그거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모든 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전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의 그분한테만 뭐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라고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집중돼서 압수수색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은 검찰 수사관들이 민생 수사를 하기보다는 압수수색에 나가서 많은 인력이 동원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갑자기 뜬금없이 검수완박이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고요. 따지고 보면 검수완박은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는 건데 그럼 마약 수사는 민생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덧붙여서 경찰도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경찰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됩니까? 그런 기사들 보시면은 그러면 경찰력을 수사에 집중하게 해야지 경호에 집중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적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검수완박과 민생 수사를 연결시키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굉장히 조금 좀 궁색해 보여요. 네. 민생 수사는 그동안 물론 이제 검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경찰이 해왔고 예. 민생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경찰에 대한 그 수사 종결권 이후에 경찰들이 그 수사를 잘 종결하지 못한데 수사 종결했는데 이의가 들어오면은 인사권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냥 그 종결하기보다는 1년 있다가 좀 애매한 사건은 다음 그 차기 그 보직자한테 넘기고 다른 데로 떠난다. 그 현상 때문에 굉장히 그 수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증언을 지금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 물론 뭐 서영주 대변인이 반박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검사를 한 20년 했고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 일을 했던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이 턱없이 잦다. 자기가 경험해보니 뭐 이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다른 형태의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예를 들면 지난 이 보수 정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안 해본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김승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을 때 답변하기 되게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 것도 해보고 이번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턱없이 지금이 적습니다. 많은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TF를 각 부처에 설치하고 적폐청산한다고 정말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한동훈 장관은 검사로서 묵묵히 해야 할 일 하면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수사단이나 검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 대정부질이나 국회에서도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전 정권 수사했던 그 인력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들 수사하는 인력이나 검찰 수사단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한동훈 장관이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김승원 의원이 저렇게 질의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나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지금 훨씬 더 인력 적게 쓰고 있다 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아니다라고 반박하기가 매우 궁색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잠깐만 덧붙이면 예. 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라고 해서 특검을 설치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수사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명백히 국가적인 불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왜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정치 수사에 집중하냐 이런 거예요. 지금 온통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대선 하는 기간 동안에 뭐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뭐 수사를 아니,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긴 하는데 예. 지금 보면은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뭔가 예. 결론을 내야 되는데 건 바이 건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흘리잖아요. 이런 예.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의도성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 전문 용어 나왔네요. 건발건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 자체도 이거는 변명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윤석열 검찰총장 때 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총 동원력이 내려가서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근데 인력이 턱없이 적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이건 통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뭐 박범계 의원, 김의겸 의원, 김승원 의원, 민주당의 여러 강경파 의원들과 맞섰는데 이분과의 논쟁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주당의 이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의 언쟁보다는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됐습니다. 바로 누군지 화면 만나볼까요?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되게 하는 그런 문자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원장님, 지금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질의하려고 하는 지금 말씀 내용이 하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니죠? 포함 지르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겁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본인 때문에 위원장님 때문에 말을 못한 거 아닙니까? 뭘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해요. 김남국 의원님. 위원장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 보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서로 호명만 하다가 끝이 난 것 같은데 노돌 교수님. 김남국 의원 때문에 오늘 약간 그 법무부 국감이 좀 늦어졌던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감사원과 뭐 대통령실 수석관의 사무총장 간의 이제 문자 내용이 포착이 되면서 이 부분을 왜 이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냐? 김도부 의원이 캠을 얻더니 이게 다 관련이 있다. 김남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 저게 마지막까지 들어봤어야 과연 저 질의가 관련이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텐데 마지막까지 못 들어봐서 저것만 들어봤을 땐 분명히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제를 감사원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그 김도부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오늘 국감은 법무부 국감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 국감도 아마 예정돼 있을 거고요. 그런 일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날 지적하면 될 것이고요. 저는 감사원 사무총장의 그런 문자 주고받은 거 분명히 지적해야 하고 뭔가 그 배우를 뭐 혹시가 있다면 뭐 그런 걸 따져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가 따로 준비가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법무부 국감에서 저런 걸 지적하느냐, 저런 얘기하느냐,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과 여러 또 민주당 소속 그 법사위원들과 맞붙었는데 한글 자료입니다라는 오늘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도 전직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전용 헬스장 의혹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당시에 법무부 직원들조차 존재 사실을 몰랐던 이른바 장관 전용 헬스장을 만들었다. 이 의혹이 여당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하고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 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였습니다. 근데 이 말과는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꾸몄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보 낭비의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 내용이에요. 2년 전 11월에 7층 과천 법무부 청사 장관실에 대략 54제곱미터, 뭐 통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평 정도 규모의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러닝머신이나 계단 오르내리는 것들 이제 포함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총 4천만 원이 들었다. 근데 이 존재를 아무도 몰랐다. 법무부 내에서. 이게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 전용 헬스장 아니냐 이 논란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 장관 시절에 참 그 여러 가지 있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추 장관 지시로 장관실 바로 위에 이제 그 시설을 만들었다는 건데 뭐 여성 전용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운동 시설이죠. 그런데 추 장관 본인은 안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근데 여직원 휴게소라는데 여직원들한테 알리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저 시설은 도대체 왜 만든 거죠? 54제곱미터 16평 정도면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은 그 직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소수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 운동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추 장관 본인도 안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산을 4천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저 시설을 만들었다면은 그야말로 예산 낭비인데
이 책임을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마치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의 전용 헬스장이었냐? 전지혜 의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이 질의로 나왔습니다. 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원 휴게실이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몇 달 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장관님 취임 이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일종의 헬스장 같이 돼 있는데 저희 법무부 청사에는 헬스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공간이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해서 게다가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실 옆에 있거든요. 일반적인 직원들이 헬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아니기도 하고요. 직원 휴게실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실 옆에 헬스 공간이 있었단 말입니까? 바로 직전 장관님은 박범계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범계 장관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건 여성 전용이었습니까? 만들어진 경위 자체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럼 여성용이군요. 그렇죠? 제가 구체적인 어떤 그곳을 저희 법무부의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는 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전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할 수 없는 게 참 답답합니다. 장관님. 공직자로서 그런 장소에 그런 용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데다가 누구도 안 쓰는 공간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물었고요. 근데 직원들 다수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곳에다가 만들었고 거기 있던 헬스 기구들은 법무연수원의 헬스장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게 저 휴게실로 바뀌었어요. 직원 휴게실. 그전에는 운동기구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휴게실로 바뀌었는데 저게 7층에 알고 봤더니 이제 국무회의실 바로 옆자리였다. 그 노도열 교수님. 네. 몇 가지 팩트들이 또 나왔네요. 추미애 전 장관 지시로 만든 건 맞고 그런데 박범계 바로 직전 장관을 사용을 안 했다. 지금은 직원 휴게실로 바꿨다. 그럼 뭐 비정상화에 정상화니까 뭐 이 정도면 논란이 끝난 겁니까? 글쎄요. 근데 전 추 장관이 뭐 좀 또 해명을 한 걸 보니까 여직원 휴게실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좀 어쨌든 뭔가 이상해요. 저게 헬스장이라면 헬스장 치고는 지나치게 작은 규모고 예. 저게 몇 명이 쓰겠습니까? 근데 또 만약에 추 장관이 혼자 쓰려고 그랬다? 아니 저기서 장관이 일하다가 저기 가서 혼자서 운동합니까? 헬스장을 가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추 장관 말대로 여직원 휴게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헬스 기구를 왜 갖다 놓습니까? 저기다가. 쉬는 장소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한 장소인 건 분명한데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한 번도 안 썼다 그러고 저 기구는 뭐 저걸 꾸미는데 전체 4천만 원 들었다고 하니까 4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뭔가 어떤 용도로 만들었든 뭔가 좀 애매한 장소고 부적절한 뭐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아직도 좀 햄이 확실하게 좀 뭐 때문에 저런 장소를 만들어서 그냥 비워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적절하고 애매하다. 네. 오늘 직접 전직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은 쓰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한동훈 장관이 했으니까 반론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서영주 대변인님. 추미애 전 장관 측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8층에 남는 공간에 여직원 휴게소 그러니까 체력 단련을 설치했고 이게 퇴임 직전에 만들어졌고 당시 코로나 때문에 열지도 못했고 단 한 번 사용도 안 했다. 해명인데요. 이게 해명이 충분한 겁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주혜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한 거는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전 추미애 장관의 어떤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뭔가 직원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추미애 장관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전주혜 의원의 얘기겠죠. 근데 사실을 보면 저 헬스장 자체가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 15평 예를 들어서 15평 정도인데 처음에 저기가 유유 공간이었어요. 빈 공간이어서 예. 청사에. 그래서 저기를 활용하자라는 게 추미애 장관 때가 맞고요. 예. 그래서 저걸 여성 휴게소인데 휴게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곳, 휴게. 그다음에 체력 단련하는 곳. 예. 그걸 통상 두 개를 다 휴게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력 단련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만들어 놓고 개관을 못 했습니다. 왜? 코로나가 왔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못 알려진 이유는
개관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야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버려서 저기를 체력 단련실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일부 저기를 잠자는 단지 소파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직원들이 좀 나름대로 여기서 이 운동, 체력 단련하는 걸 만들까 했을 때 체력 단련이 좋다고 해서 저걸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저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생각해보시면 장관이 업무를 보다가 저기 공간에서 운동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단순히 어떤 의혹 제기가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걸 추측해서 저게 개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내가 쓰려고 저걸 만들었어.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함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법무부 청사에 헬스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하에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직원들 지하에 가서 헬스하면 돼요. 저 공간 예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익숙하신 평으로 계산해 보면 한 16평에서 17평 되는데요. 직원들이 헬스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좁은 공간이죠. 하지만 혼자서 쓰기에는 적당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장관실 위에 있는 헬스장, 지하에 있는 직원들 쓰는 헬스장 놔두고 굳이 장관실 위층으로 가서 편하게 쓸 수 있을 만한 법무부 직원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정말 법무부 직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런 헬스장 만듭니다. 여러분 만들었으니까 쓰십시오라고 법무부에서 공지를 해야죠. 하지만 대다수의 법무부 직원들이 이런 헬스장이 장관실 위에 만들어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가 본인 생각보다 일찍 퇴임하게 돼서 저 공간을 썼는지 안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법무부 지하에 멀쩡하고 넓은 헬스장이 있는데 자기 방 위에다가 저런 헬스 공간을 직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만들었는지 그 지시를 내린 의도가 무엇인지가 이 질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추미애 전 장관 측의 해명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열지도 못했다. 여직원 휴게소 체력 단련 겸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당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이어져 유감이라고 하는데 글쎄 오늘 국감장에서도 한동훈 장관 저 얘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게 단순한 뭐 전용 헬스장 논란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좀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국감장에서 정말 눈을 의심할 만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여야가 만든 전선 가운데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수부 국감 자리에서 고 이대준 씨의 공무 중 사망 여부를 두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시라고요. 아니, 누구였던데? 이래지 씨. 신영. 신영이라고. 진짜 국가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대로 작동됐습니까? 이렇게 피켓팅 한다고 해서 이게 정정으로 갑니까? 죽은 동생이 살아옵니까? 마치 지금 이 고 이대준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셨는데 고인이 실족사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명조끼 입고 실족사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고의에 의한 근무 이탈이 분명한 겁니다.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땀 뻘쩍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뻘짓거리 하다가 하는 것까지 그거는 정정을 하시는 게 맞다. 고인이 뻘짓거리 하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뭐 조금 주워 담으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주철원 의원 이 발언 오늘 국감장에서 제일 화두였습니다. 고의에 의한 근무지탈 공상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처럼 저 얘기를 썼어요. 그냥 바로 인용을 제가 할까요? 뻘짓하다 죽어도 공상이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정말 약간 귀를 의심을 조금 했는데요. 사실은 뭐냐면 그 근무 중에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는 다 공무 중에 있는 그 사망 사건으로 인정을 해요. 보통의 경우에도. 그러면 지금
그 야당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는 결국 뭐냐면 월북했다. 이 프레임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저분이 그 민주당에서 주철현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 마음속 생각은 월북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실 왜곡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족들을 그 더 가해 유족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요즘 뜨거운데 사실은 그 이렇게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사실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그 유족들에게 더 슬픔을 가중시키는 일, 그런 말로 그런 업보를 짓는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철현 의원의 지역구는 전라남도 여수갑입니다. 주철현 의원의 저 발언, 일단 어제 그 친형인 이래진 씨가 저렇게 그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하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민주당 의원 169명은 뭐 했길래 지금 이렇게 진상규명하고 월부로 단정했냐 얘기를 했던 다음 날 오늘 또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도훈 의원. 네. 고인이 그랬다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은 주 의원의 저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 말을 흐름을 보면은 그 고인에 대해서 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저렇게 변명한다고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덮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왜 그 저기 서해에서 피살당한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서 저런 적개심이 느껴질 정도의 말을 하는지 참 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여수가 지역구면은 바다라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해류가 얼마나 변하는 것인지 잘 알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유족들이 저 말을 듣고 얼마나 또 상심하시겠습니까? 문 대통령도 직접 챙기겠다 하고 챙기지 않고 당은 월북으로 몰아가는 듯하고 이제 와서 또 저렇게 2차, 3차, 4차 가야 하면은 유족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논쟁은 그 표류냐 월북이냐 논쟁이 공무 중 사망이냐 근무지 이탈이냐 이렇게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저런 말은 너무 심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의원을 그 당원권 6개월 정지하기도 했죠. 김성원 의원이요. 그렇습니다. 저 발언은 그 우리 저 주 의원이 유족분들한테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고 당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징계를 할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당시 고 이대준 씨는 30시간 넘는 그 서해 찬바다 수온이 20도 채 안 되는 조금 넘는 그 바다에서 있다가 최초 보고 이후에 3시간 동안 또 청와대 여러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일단 민주당 소속의 주철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장혜철 평론가님 야당 일각에서도 이런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것보다 유족에게만큼이라도 좀 진실을 알려주는 건 맞지 않냐. 그래야 뭔가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단락 되는 건 아니냐. 야당에서도 그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 우리 그래서 더 이 국감의 이 발언은 더 충격적인 것 같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이 서해 피격 사건 공무원 유족분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재판요. 정보 공개하라는 거 유족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시간 끌면서 항소하다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했잖아요. 법치 존중해야 되는데 1심 판결에서 패배하고도 기어이 그거 정보 공개 못하겠다고 시간 끌어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무례하다 운운하고 있죠. 그 유족들에게 진짜 무례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 1인 시위한다고 나서서 이 고인의 친형과 언쟁을 벌이고 주철현 의원 근무 시간에 딴 데서 뻘짓거리. 아니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정의용 의원이 참 잘 지적했지만 저는 현장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감장을 그냥 가만두지 않더라도 주철현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저 자리에서 받아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걸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넘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까지 너무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주철현 의원의 저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 우리 국민의 목숨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당장 윤리위 회부에서 주철현 의원의 이 당적 박탈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다른 지도부도 이 뻘짓거리라는 단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친형인 이래진 씨가 이재명 대표의 지역 사무실, 개항 사무실을 찾아서 항의 사안을 보냈습니다. 어제는 박범계 의원의 피켓을 빼앗고 뭐 이래서 당시 감사원 앞에서도 여러 충돌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이래진 씨 화면도 봤고요. 예, 서영주 대변인님. 저는 뭐 이제 장해찬 뭐 이사장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 동의합니다.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공인들은 발언을 조심해야지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유족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그 유족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진실이 안 밝혀지면. 예. 근데 그 이면의 진실이 과연 밝혀졌을 때 유족들에게 정말 아픔이 될지 모르는 게 더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진실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엔 또 너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감사원이나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정쟁화를 시킨 게 문제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가지고 정쟁화를 시켜서 이 유족의 마음은 무조건 억울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또 진실에 어떤 규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게 정쟁화가 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계속 해서 뭔가 유족 편을 안 들어주면 유족을 뭔가 좀 2차 가해, 3차 가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난감한 쟁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진실도 밝혀져야 되지만 윤석열 정부가 좀 야박하다.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와서 어떤 정치쟁점으로 만드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야속하고요. 저는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도 그 대통령도 있었지 않습니까? 뻘짓거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사과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비속어 논란에서 비껴가지 마시고 이 XS한 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밝히고 예, 너무 사과를 하시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왜 말하자면 뻘짓에 대해서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다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면 예. 그렇게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대상에 따라서 이게 유족을 비판한 부분이 또 물론 뭐 대통령 비속어 논란도 비속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이 XX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현재로서 대통령실은 그 XX에 다르잖아요. 대해서 인정 기억이 안 부인도 안 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해수 국감장에 있었던 저 주철원 의원의 저 발언 유족에게 또 대못을 박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이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까지는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저희가 잠시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12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CCTV가 있고요. 접근 금지에도 점점점. 예, 최근에 있었던 그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요. 이틀 전 충남 서산에서 대낮에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부인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있었지만 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예. 시간을 역순으로 돌려보면 더 참담한 게 예. 바로 그제 대낮에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는데 그 전 과정만 보면 부부 분류 조치가 분명히 돼 있었고 두 차례 경찰이 나왔고 실제로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는데도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이게 뭐 언제나 형사 정책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사람이 유명이 달라졌을 때 결국은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앵커께서 말씀했다시피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난달 19일 날 했는 이 내용을 조금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 접근 금지 명령이 두 개입니다. 100m 접근하지 마세요.
역시 똑같습니다. SNS로 문자하지 마세요. 이게 법원에서 나오는데 물경 한 15일 이상이 걸렸던 접근 금지 명령, 즉 그 내용이 100m 접근 금지, SNS 하지 마라는 정도의 가정폭력에 접근 금지라면 과연 이게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경찰이 불렀어요. 나오세요. 이제는 당신 좀 나오셔 조사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도 많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니까 그 말 듣고 그 다음 날 부인을 살해했다는데 그 남편의 말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술을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말인지 뭔지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보면 물론 저 흉기 휘두른 남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지만 저 영상을 보면 글쎄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골목길에 숨고 막 뛰어가는 부인을 쫓아가서 흉기를 휘두르거든요. 저게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술 마시고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요. 물론 뭐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모면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저는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딱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거는 잘못했는 사람 적어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지. 이게 제가 좀 다른 레토릭을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정치권에서도 잘못했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상황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게 아닌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먼저 사과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끌려가듯이 해서 흉기를 휘둘리고 접근 금지 명령이 이제 100m 밖으로 떨어지는 것과 문자 메시지 SNS 보내지 않는 건데 지금 경찰도 사실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물론 그렇다고 경찰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뭐 경찰은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경찰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사후적으로 형사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난달 1일 날 가정폭력을 하고 첫 번째 접수했을 때 분리 조치하는 거 아주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가게를 하고 있어서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가 사건 기록을 좀 들여다보니까 둔기를 들고 피해자를 공격을 했다라고 해서 상해죄로, 특수상해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좀 이제는 가정폭력이 아니라 특수상해라는 형사상 문제로 접근해서 그 사람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좀 더 빨리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면 지금의 사망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사후적으로 드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저희가 뭐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안타깝습니다. 9위 볼까요? 지금 세간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방송인 박수홍 씨 얘기인데요. 저희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박수홍 씨 아버지 폭행 사건에 대한 박수홍 씨 측의 입장과 아버지 측의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검찰 수사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사 부분부터 보면 박수홍 씨의 친형은 지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하루 남았어요. 구속 만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석방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일단 그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론에서 석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채널A의 패널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종석 앵커가 다 앞에 있는 정치 패널 아주 길게 한다고 제 출연을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저 출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예전부터 생각하셨던 얘기 같기도 하고 일단 말씀하십시오. 검찰이 구속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범죄가 소명이 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재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 정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구속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을 구속기간을 앞두고 자기들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석방한다. 이거는 검찰 스스로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그리고 서부지청에 있는 고위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 분명히 제대로 수사해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석방시키는 일은 제가 30년 동안 형사정책을 봤지만 그렇게 풀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 정황 증거들이 친형에게 좀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박수홍 씨 측의 변호인 그러니까 박수홍 씨 측이
아버지 폭행과는 좀 별개로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 그리고 과거에 인생의 목표이자 평생 소원은 부모의 호강이다. 뭔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듯한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저는 박수홍 씨 마음이 참 따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만 이제 모시고 살았는데 예. 어머니가 그 냉수에 이제 밥을 말아 먹는 모습을 보고 박수홍이가 굉장히 박수홍 씨가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러면서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호강시켜 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밑에 나와 있는 SBS 한 예능 프로그램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인생의 목표이자 평생의 소원은 우리 부모님을 호강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박수홍 씨의 저 마음이 만약에 어머니에게 좀 전달된다면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은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인륜이라면 그런 건데 이 얘기인즉슨 뭔가 지금 상황에서 내밀한 가족사까지는 저희가 다 알 수 없어도 아버지와 어머니 입장이 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은 저도 이 가족사 문제라서 나올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앵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면 과거에는 누구의 의견이 훨씬 더 강했을까요? 아버지의 의견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랬겠죠. 통상이 그랬겠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 박수홍 씨는 가족의 관로 밖에 있는 사람인 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났는데 단순히 인사하지 않았다고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다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박수홍 씨는 그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소원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자기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형 검찰 수사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8입니다. 아이 구한 문자. 여러분, 그 고속도로 갓길에 한 초등학생이 책가방을 맨 채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체로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바로 CCTV 영상 보겠습니다.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한 초등학생이 갓길에 고속도로 갓길에 다른 갓길도 아니고 책가방 메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했고 경찰에 반려하려고 경찰 출동해서 아이가 구조됐는데 알고 봤더니 실종 아동이다. 어떻게 해서 고속도로까지 가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지금 7시만 되면 깜깜하잖아요. 고속도로 갓길에 아이가 서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운전자도 상향등을 켜봤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이가 서가 있었다. 지금 이 제보자가 이야기했는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저렇게 문자가 하나 가는 거예요. 문자 제보를 한 거죠. 그렇죠. 서대전 IC에 지금 아이가 한 사람 서 있다. 이렇게 한국도로공사 측에 알리니 그 한국도로공사 정말 적법하고 의법하게 신속하게 경찰에게 알립니다. 우리 경찰 한 채의 주저함도 없이 그 장소에 출동을 하는 거죠. 출동을 해서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도 아니고 실종된 아동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실종된 아동은 가족의 품에 돌아갔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말 살만한 나라 아닙니까? 이런 어떤 신고가 있을 때 우리 국가 공권력과 그다음에 관계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정확히는 싶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다시 이동해서 경찰에 인계를 받은 상황이었고 알고 봤더니 실종 아동이었다. 갓길 아이를 구한 문자 한 통 얘기까지 저희가 8위로 짚어봤습니다. 승재현 위원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다시 한번 정치권 이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인데요. 제목이 참 간명합니다. 이번에는 이준석이 졌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를 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오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임 내 분란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립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당의 이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은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 이 이후에 법정 대응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하면 우리도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일인데 이 대표가 더 이상 이제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향해서 냈던 여러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에서 한번 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당원을 고친 것 자체가 법원이 그 부분을 그러니까 출범시켜서 인정한 거는 법원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가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했을 때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 최고위원이 3명이나 있지 않았냐 그렇게 판단했고 이번에는 이제 최고위원이 사실상 이제 1명밖에 남지 않았고 또 당원도 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비상 상황으로 안 볼 수가 없었죠. 당이 정말 이보다 더 대표도 없고 최고위원도 없고 비대위도 또 무산되고 이거보다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거고 또 하나를 보면은 1차 때는 그 가처분의 내용도 좀 본 측면이 있어요. 비상 상황을 판사가 규정한 것 자체가 내용을 봤는데 이번에는 3, 4, 5차 가처분을 다 각각 기각할 때 그 이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원래 정당 사무를 그 법원이 판단할 땐 그동안 절차 문제를 주로 봐왔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이번엔 절차가 문제가 없다. 그런 두 가지 차이점에서 이번에 지난번과 다른 결정이 나온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장혜철 평론가님, 이 사실 가처분 법적 다툼으로 번진 지가 대략 2달 정도 됐는데 물론 오늘 결정이 국민의힘에서 축배를 들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안도의 한숨은 내쉬게 됐어요. 앞으로 집권 여당 좀 안정화가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더 잘해야죠. 법적으로 정진석 비대위 지도체제가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다음 전대 시기 당내에서는 내년 2월 정도로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만 남은 한 5개월에서 6개월간 집권 여당을 잘 운영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돌입해 있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또 예산안 심사 국면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여당다운 여당의 역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도체제가 인정을 받았다고 한들 국민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진 않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인해서 이제 윤리위에서 추가적으로 징계를 어떻게 내리는가와 무관하게 이준석 전 대표의 당대표 복귀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당 내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해왔던 인사들도 이제는 여당의 안정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살신성인하고 희생하는 선당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누가 되었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정치적 논쟁을 점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민주당 보기에 참 예뻐 보이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칭찬받고 민주당에게 예쁨 받으면서 정치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전까지 넣었던 입장이었건가 무관하게 이 새롭게 태어나는 각오와 비상한 자세가 국민의힘 모든 정치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 돌이켜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2달 전 그러니까 8월 10일에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동안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심리에서 역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지만은 저는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직후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덩어러진 권력에 맞서왔다.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그래도 좀 제일 잘 해석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정미영 의원님. 이거 이준석 전 대표의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는 거를 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많은 당원들하고 국민들께 사랑받는 길로 가라. 사실 조언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저렇게 더 외롭고 고독한 길을 선택해서 가버린 거죠, 사실. 정미영 의원도 조언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2030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래 세대를 우리가 좀 더 많이 껴안고 가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사실은 계속 이준석 대표를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계속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사실은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한 공동체의 대표 수장이면 대장답고 대표답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당을 상대로 일단 가처분을 시작할 때부터 그거는 이미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과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 만든 거다. 자초한 거다? 예, 자초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더 외롭고 고독하게 재개할 길 가겠다는 건 결국 앞으로도 뭐 추가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들리는데 정미영 의원님 하나 더요. 그럼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이제 뭐 하늘이 알아서 하시는 영역이니까 그건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어렵고 복잡하고 갈 길을 잃었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식적인 건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대장은 자기의 말하자면 둥지를 스스로 파괴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구성원이 싫다는데 그게 어떻게 인정받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어요. 뭐 정미영 의원님은 하늘만이 안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뉴스탑 때는 그래도 가깝게 정답에 가야죠. 이도원 의원님. 글쎄요. 물론 뭐 지난번 가처분은 본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건진 뭐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 만약에 벼랑 끝에 몰렸다면 앞으로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뭐 일단 연말까지는 지금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몇 가지 가능한 선택은 있어요. 대선 전후부터 많은 분들이 이준석 씨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해라. 특히 그동안에는 이제 뭐 컴퓨터 이런 거 공부했으니까 정치학이나 사회학 이런 걸 좀 더 공부하면 어떻겠냐 이런 조언을 많이 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선택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뭐 굉장히 잘하는 거 있잖아요.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 패널로 활동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뭐 정당 활동을 안 해도 정치 활동을 계속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또 각을 계속 세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저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뭐 신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세력을 모으기도 조직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또 마지막 선택 하나는 일단은 그렇게 각광받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실패한 정치가 됐다면은 아직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정치를 완전히 접고 새로운 출발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이준석 전 대표의 결정이겠습니다만 그 스스로 한 말대로 무운을 빕니다. 무운을 빈다. 예. 그런데요. 오늘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이준석 당원 출석 요구하시나요? 네, 이번에는 저는 누구든지 서면에 소명 기회는 물론 다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시면은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대략 알려주기로는 윤리위,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들을 좀 윤리위가 한번 들여다보겠다. 양두구육 신군부. 중징계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밤 또 9시 한다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뭘 나가서 뭘 소명하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이번 윤리위 추가 징계 가능성을 두고 여러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만 그게 다 빗나갔죠. 가처분 판결 나오기 이전에 또는 그 9월 28일 가처분 심사하기 이전에 추가 징계를 통해서 뭘 도모하려 할 것이다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만 이양희 위원장과 윤리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양희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준석 전 대표 출석해서 소명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임기가 연장됐습니다만 이양희 위원장은 그런 일각의 이 소설 같은 시나리오에 부안내동하지 않았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출석 요청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사유 모르겠다면서 또 윤리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반발하며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릴지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만 당원이라면 그 누구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윤리위의 출석 요청에 응해서 정당한 소명을 하는 것이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이번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 고독한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얘기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회의원의 반말 태도는 괜찮나? 박범계 의원 혹은 한동훈 장관 지적하는 말씀하신 거, 한동훈 장관을 지적하는 의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국회 때문에 개콘이 망했다라고 하셨는데 개콘은 오래전에 폐지된 프로그램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당시 법무부 청사 8층 내부 CCTV 확인해 보면 진실 확인돼요. 그 헬스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CCTV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접근 금지가 무슨 소용이냐. 서산 사건, 살해 사건 얘기입니다. 돈은 피보다 진한 것인가 박송씨 얘기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도 분명히 만나봐야 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로널드 레이건호, 떠다니는 군사기지를 올리는 이 핵항공모함이 북한의 도발에 동해로 다시 유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이 동선이 민간 선박 추적 시스템에 일시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북한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50여 킬로미터, 고도는 8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 약 5. 두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800여 킬로미터, 고도는 6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 약 6으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2018년 트럼프 대 김정은 강대강 대치 이후에는 가장 한반도 위기 상황 같은데 그런데 이도원 의원님. 이 레이건함의 동선이 다시 동해상으로 유턴하는 과정이 4시간 동안 노출됐다. 의도적인 겁니까? 혹은 이게 얼마나 미국이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좀 드러난 거예요? 군사 용어 중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병식에서 새 신무기들 이렇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무기들 갖고 있으니까 우리 침범할 생각 하지 마.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 그걸 이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북한이 그 엊그제 IRBM 발사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미국의 항모가 그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걸 동선을 노출한 것도 그런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더 이상 그 경거망동하지 마라. 더 이상 그 도발 계속하면은 정말 그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경고하는 건데 북한은 그 지금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강하게 나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ICBM 발사할 수도 있고 7차 핵실험 발사할 수도 있고 계속 양쪽에서 그 긴장을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더 상승시킬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진짜 충돌을 할지 아니면 2017년처럼 또 극적으로 그 협상 국면으로 갈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홋카이도라고 써 있는 일본
저 위쪽에서 의도적으로 한 3-4시간 정도 노출이 된 건데요. 예.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이 다시 동해로 유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늘 2발의 또 미사일 도발을 했고 벌써 이틀 사이에 또 도발했다. 본인들 아랑곳하지 않겠다. 또 조선중앙TV는 이걸 또 보도로 대대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뭐 당연하게 우리는 도발하겠다 뭐 이런 심산인 겁니까? 뭐 일종의 맞대응 도발로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발사한 게 이제 비행 거리가 350km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발사한 두 번째 미사일 비행 거리가 더 길어서 800km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행 거리가 전부 다 이 레이건호와 우리 계룡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최초로 이제 4,500km 미사일을 쏘면서 열도를 넘긴 것은 미국의 괌 기지를 지금 겨냥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 거리에서부터 지금 한국과 미국을 도발하겠다는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렇게 도발 수위를 높인다고 한들 북한이 얻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더욱 원칙을 지키면서 주시시켜줘야겠죠.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감 장면이 오늘 하나 더 준비가 돼 있는데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틀 전 강릉 주민들을 밤새 불안에 떨게 했던 그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정상적인 낙탄이 있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를 현장에서 평가를 하고 기자단에게는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이거 바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그러고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하려다가 마차진 사격장에서 하다가 9.19 군사합의 때문에 강릉 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행정부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서영주 대변인, 군 출신인 김병지 의원은 이게 완전한 실패고 늑장 대응, 축소 대응, 쉬쉬하다가 더 큰 화를 자초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민생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안보는요.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지켜야죠. 근데 이번에 낙탄 사고를 보면서 이 북한과의 긴장 관계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했으면 뭐 힘으로라도 북한을 누를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북한의 화만 돋아서 결국에는 한반도의 긴장을 좀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현무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낙탄 사고가 났어요. 근데 주민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그 강릉에 떨어졌는데 이게 설명 하나도 없이 뒤늦게 발표했다. 이거는요. 정말로 이 안보에 있어서 벌써 무능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명희 의원님, 반면에 여당에서는 이게 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여러 훈련 부족의 산실이기도 하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강릉으로 사격장을 옮기면서 이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제가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 그 핵심이 뭐냐면 왜 강릉에서 했을까? 저도 처음에 그게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강릉은 다 아시겠지만 도시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보통 사격장을요 그렇게 옮기면 아마 강릉에서 저거 되게 반대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 9.19 군사 합의로 일정 외 지점에서는 서로 사격 훈련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뒤로 밀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그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이제 우격다짐으로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격장을 강릉으로 옮긴 거예요. 거기서 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강릉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현무 미사일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핵심 전력이죠. 예, 그러면은 이 미사일이 쏠 때요. 사고가 이번만 난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정쟁을 해갖고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확실한 이유를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목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곧바로 뉴스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